조선이라는 나라는 예절과 법도를 기둥 삼아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군으로 추앙하는 세종대왕의 치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강과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던 시대였죠. 왕부터 말단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움직였고 법도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엄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화롭기만 하던 태평성대의 한복판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맙니다. 궁궐 한복판에서 관리가 폭행당해 선혈을 흘리고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궁녀가 소리 소문 없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진 겁니다. 한양 도성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잣거리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렸고 조정의 신하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분노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조정은 경악을 넘어 집단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배우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의 친아들들, 즉 고귀한 신분의 대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국의 왕자라는 자들이 기녀 한 명에게 정신이 팔려 이성을 잃고 폭력을 휘두르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사실은 조선 왕실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은 연일 대궐 앞에 엎드려 통곡 섞인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실의 채통을 더럽히고 살인을 방조한 저 요물을 당장 처형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소서 라며 절규했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여인은 즉시 참수되어 저잣거리에 효수되는 것이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슬퍼런 법 집행이 단 한 명의 여인 앞에서 마법이라도 걸린 듯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왕자들을 타락시키고 궁궐을 핏빛으로 물들인 이 여인을 두고 왕실은 기묘하고도 무거운 침묵에 빠져듭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요갱,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신분제의 가장 밑바닥인 기녀의 몸으로 왕실의 최고 권력자들을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 어떤 죄목으로도 그 어떤 법도로도 꺾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법 위에 군림했던 기녀, 새 왕자의 영혼을 앗아간 불가침의 무용수 초요갱의 삶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나라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살인사건에 연루된 여인을 처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만이 가진 독보적인 재능을 위해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마주했던 이 잔혹한 딜레마의 시작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조선은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거나 백성이 배불리 먹는 나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질서가 음악과 춤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예악 리오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세종에게 음악과 무용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의 정통성을 하늘에 고하는 가장 숭고하고도 신성한 의식이었죠. 이를 위해 세종은 스스로 절대음감을 발휘하며 박연과 함께 아악을 정리했고 직접 무용수들의 춤사위 하나하나를 교정하며 조선만의 독창적인 궁중무용인 악무를 창안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악무들은 그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했다는 점입니다. 웬만큼 재능 있는 무용수라도 그 깊이와 호흡을 온전히 체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발끝의 미세한 각도, 손끝의 가녀린 떨림, 그리고 음악의 아주 미세한 절주에 맞춰 온몸의 근육을 조절해야 하는 그 고난도의 기술은 단순한 연습이나 암기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춤을 조선 팔도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소화해내는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초요갱이었습니다. 초요갱은 세종이 창조한 음악의 문법을 자신의 몸으로 읽어낼 줄 아는 천재 중의 천재였습니다. 그녀가 화려한 궁중연희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 엄격하고 딱딱하던 조정의 공기는 단숨에 마법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국가의 제사와 잔치가 지닌 권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라진다면 세종이 평생을 바쳐 완성한 예약의 체계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처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중대한 작업이 역설적이게도 오직 기녀 한 명의 발끝에 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초요갱에게 그녀의 재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생존권이자 무시무시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영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재례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의 판서라 해도, 아무리 꼬장꼬장한 대간이라 해도 당장 내일 있을 왕실 잔치를 망쳐버릴 수는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초요갱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인 기녀가 국가의 가장 높은 의뢰를 지배하는 이 기묘하고도 서글픈 모순. 초요갱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방패 삼아 조선이라는 거대한 법치국가의 틈새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틈새를 통해 왕실의 가장 은밀한 심장부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가진 예술이라는 무기는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웠고 두꺼운 법전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무기는 왕실의 자제들, 즉 왕자들을 향해 서서히 겨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선 왕실의 찬란한 예약이 울려 퍼지는 화려한 궁중 연희장, 그 화려함의 중심에는 항상 초요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단순히 예쁜 수준을 넘어 보는 이의 넋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마력에 가장 깊게 매료된 이들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화의대군 이영, 계양대군 이증, 그리고 익현대군 이관, 이 세 명의 왕자는 조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자 왕실의 미래를 짊어진 인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요갱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먼저 화의대군 이영은 세종의 6번째 아들로 예술적 감각이 누구보다 남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초요갱의 춤 속에 담긴 아버지 세종의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했고 그 이해는 곧 집착에 가까운 맹목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계양대군 이증 역시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서자였지만 총명함이 남달랐고 초요갱을 향한 연정은 형제들 간의 경쟁심과 맞물려 더욱 무섭게 불타올랐습니다. 여기에 익현대군까지 가세하면서 조선 왕실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형제간의 처절한 사각관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여인을 두고 하필 기녀 한 명에게 그토록 미친 듯이 집착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들에게 초요갱은 단순히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세종대왕이 창안한 그 난해하고 고결한 악물을 완벽히 이해하는 유일한 지적 파트너였으며 왕실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의 고독과 예술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초요갱은 그들의 갈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우아한 예인으로, 때로는 가련한 연인으로 얼굴을 바꾸며 왕자들의 마음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사랑이 순수한 연정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품격은 실종되었고 형제간의 두터운 우애는 초요갱이라는 이름 앞에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한 여자를 사이에 둔 새 왕자의 질투는 궁궐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는 곧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전주곡이 됩니다. 내 형제가 그녀를 가졌다면 나는 그녀를 뺏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왕자들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고 초요갱은 그 광기의 불길에 기름을 붓듯이 더욱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치정극은 그렇게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초요갱과 왕자들의 만남은 처음에는 은밀한 연애와 예술적 교류라는 그럴듯한 허울 아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담장은 낮았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운 법이죠. 세종의 아들들이 일개 기녀의 처소를 제 집 드나들듯 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조정 신하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왕실의 종친이 기녀와 사사로이 얽히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경계했습니다. 특히나 사대부의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할 대군들이 한 명의 여인을 두고 서로 칼을 겨누듯 경쟁한다는 사실은 왕실의 정통성을 뿌리째 흔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자들의 연정은 금기가 강해질수록
더욱 뜨겁고 위험하게 타올랐습니다. 화의대군은 초요갱을 아예 자신의 사가로 불러들여 첩으로 삼으려 했고, 계양대군 또한 그녀를 향한 끊임없는 선물 공세와 구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세종의 엄격한 가르침조차 깨끗이 잊은 듯 행동했습니다. 신하들이 엎드려 전하, 종친들의 행실을 바로잡으소서라고 간절히 간언할 때마다 대군들은 오히려 보란듯이 초요갱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초요갱은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적인 궁중 예법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이자 자신의 남성성과 권력을 증명하는 전리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초요갱이 보여준 태도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왕자들의 뜨거운 고백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 안정된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새 왕자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화의대군과 시를 읊으며 감수성을 자극하고, 내일은 계양대군과 악기를 연주하며 지적인 매력을 뽐냈죠. 그녀는 그들이 내뿜는 독점욕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초요갱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어느 한 명에게 귀속되는 순간 그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만, 세 명의 갈망을 동시에 유지하는 한 자신은 왕실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궁궐 안팎의 공기는 전례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신들은 초요갱을 요물이라 부르며 경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진 독보적인 예술적 재능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왕자들은 사랑에 눈이 멀어 도덕을 내팽개쳤고, 기녀는 자신의 재능을 무기 삼아 나라의 법도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로맨스가 광기 어린 집착으로 변질되면서 이제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실질적인 범죄와 피해 기록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뒤틀린 애정의 끝에는 어떤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새 왕자의 집착이 극에 달하면서 초요갱을 둘러싼 궁궐의 공기는 더 이상 달콤한 로맨틱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화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소유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왕자들의 경쟁심은 결국 실질적인 폭력과 피해 기록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초요갱과 연관된 인물들 사이에서는 의문의 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혹은 그녀를 독점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려는 잔혹한 시도들이 이어진 겁니다. 어느 날은 초요갱과 가깝게 지내며 그녀의 악물을 돕던 궁중관리가 대낮에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해 초죽음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을 추적하던 사헌부 관리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후를 캐낼수록 왕실 종친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사건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초요갱의 시중을 들거나 그녀의 행적을 왕자들에게 몰래 밀고 했다는 의심을 받은 한 어린 궁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지만 수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눌려 지지부진하게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끼치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끔찍한 비극의 중심에 서 있는 초요갱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가 튀는 상황이라면 보통의 여인들은 겁에 질려 숨거나 몸을 사리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초요갱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피비린내 나는 소동 속에서 더 우아하게 옷을 차려입고 더 고혹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차지하기 위해 남자들이 흘리는 피를 자신의 예술적 영감으로 삼는 듯한 아주 서늘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왕자들 사이를 유영하며 누가 더 강한 힘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조정 신하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고문이었습니다. 일개 기녀 때문에 왕실의 법도가 무너지고 무고한 목숨들이 사라지는 현장을 목도하며 대신들의 분노는 폭발하기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녀 간의 정사가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대역죄다 라는 목소리가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초요갱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예술이라는 면죄부가 얼마나 강력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들의 광기 어린 소유욕과 신하들의 들끓는 증오 사이에서
초요갱은 조선 최고의 권력이 진정 누구의 손에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궁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팽팽한 긴장감은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의 결단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마침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도성 전체를 뒤흔든 폭행과 살인사건의 배후에 초요갱과 왕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침묵하던 사대부들의 분노가 용암처럼 분출되었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은 연일 대궐 앞에 엎드려 머리를 꿰치며 통곡에 가까운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호하고 일관되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왕실의 채통을 흙탕물에 처박은 요물 초요갱을 당장 국법으로 엄단하여 처단하소서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법치국가였습니다. 아무리 왕자들의 사랑을 받는 기녀라 할지라도 살인 방조와 폭행 연루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목숨을 보존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을 향했습니다. 세종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온 군주였고 아들들의 탈선을 매섭게 꾸짖던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법대로라면 당장 초요갱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어야 마땅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번에야말로 왕이 법의 지엄함을 만천하에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당시 조선은 대규모 국가의례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평생을 바쳐 설계한 예약의 완성을 하늘에 구하는 신성한 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의 핵심 중의 핵심인 궁중무용을 완벽하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은 오직 초요갱뿐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그녀를 처형한다면 내일 있을 국가의 중대한 대례는 영영 미완성으로 남게 될 처지였습니다.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예약 정비 사업 전체가 기녀 한 명의 죽음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지엄한 법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가의 품격을 완성해야 할 숭고한 예술이 있습니다. 세종은 이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갈림길에서 밤을 지새우며 고심했습리다. 대신들은 예법을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왕을 압박했고 왕자들은 비밀리에 그녀의 선처를 구걸했습니다. 조선의 시스템과 한 여자의 생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절정의 순간, 궁궐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한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왕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세종은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법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예술을 위한 치욕적인 면죄부일까요? 조선의 모든 시선이 왕의 입술에 집중된 그때 마침내 세종대왕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들은 당연히 단호한 처형의 명이 떨어질 것이라 믿으며 귀를 기울였지만 대전에서 울려 퍼진 왕의 결단은 도성 전체를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종은 초요갱을 죽이는 대신 그녀에게 기묘한 면죄부를 하사했습니다. 명분은 명확하면서도 비정했습니다. 그녀의 죄는 무거우나 그녀가 가진 재능은 국가의 자산이니 이를 보존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국가의 재례와 예약의 완성을 위해 법의 지엄함이 잠시 발을 뒤로 뺀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기괴하고도 씁쓸한 판결이었습니다. 살인과 폭행의 중심에 서 있던 여인이 단지 춤을 잘 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신하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몸을 떨며 바닥을 쳤습니다. 어찌 미천한 기회가 국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라는 통곡이 이어졌으나 왕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초요갱은 처형대 대신 다시 화려한 궁중연희의 무대로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던 왕자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는 그녀를 보며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은 끝내 풀리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살아남은 초요갱의 이후 행보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여인이라면 응당 몸을 낮추고 죽은 듯이 자숙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초요갱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라도 된 양
더욱 화려한 비단옷을 몸에 휘감고 궁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했던 기계 높은 대신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웃듯이 우아하게 걸었고, 자신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망가진 왕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더 정교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였습니다. 그녀의 춤은 예전보다 더 치명적이고 매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시스템조차 굴복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가치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더 높아졌고, 왕실은 그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기묘한 중독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술이 도덕을 압도하고 재능이 살인죄를 덮어버린 이 뒤틀린 풍경은 태평성대라 칭송받던 세종시대의 가장 어둡고 짙은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초요갱은 그렇게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되어 왕실의 품격이라는 허울 뒤에서 조선의 권력을 조롱하듯 멈추지 않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격적이고도 비정한 스캔들의 끝자락에서 한 번쯤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초요갱은 정말 나라를 망칠 정도로 요염했던 요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성 중심의 견고하고 딱딱한 유교 사회에서 오직 자신의 재능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하나를 붙잡고 살아남으려 했던 비운의 천재였을까요? 신분제의 가장 밑바닥인 기녀가 왕실의 최고 엘리트인 새 왕자를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흔들었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의 유혹이 만들어낸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극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지향했던 예술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과 그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동시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종대왕은 예약을 통해 완벽한 통치 질서를 꿈꿨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완벽함을 구현해줄 유일한 존재인 초요갱에게 국가의 법도를 저당 잡히고 말았습니다. 법보다 예술이, 도덕보다 기회가 우선시되었던 이 기묘한 순간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희귀하면서도 서늘한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요갱은 어쩌면 아주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왕자들에게 그토록 사랑받고 집착의 대상이 된 이유가 단순히 빼어난 미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인 국왕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고귀하고 신비로운 예술의 정수를 그녀의 몸이 온전히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왕실의 권위를 완성해주는 도구였지만 그 도구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인을 위협하기 시작했을 때 조선의 왕실은 속수무책으로 속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대부들의 위선을 비웃으며 화려한 춤사위 속에 자신의 분노와 야망을 한껏 담아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초요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성찰을 남깁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시스템과 정의를 위해 살인에 연루된 범죄자를 단호히 처단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정체성을 완성할 단 한 명의 대체 불가능한 예술가를 보존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었다면 그 무거운 밤에 어떤 결단을 내리셨겠습니까? 초요갱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이름은 실록의 구석구석에 불명예스럽고 추잡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그녀를 죄인이라 욕할지언정 그녀가 추었던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춤의 흔적까지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려하고 우아한 궁중무용의 자태를 보며 감탄할 때 그 부드러운 동작 하나하나에 새 왕자의 광기 섞인 집착과 무고하게 흘려진 이들의 피, 그리고 거대한 권력을 비웃었던 한 여인의 서늘한 미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조선이 낳은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한 괴물, 초요갱. 그녀의 무대는 끝났지만 그녀가 우리에게 던진 권력과 예술에 대한 이 위험한 질문은 여전히 구중궁궐의 깊은 담장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